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지금 구리에서 판교 방면으로 성남요금소 화물 하이패스 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시흥 부근 2, 3차로에 종이박스가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 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이었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네, 두 분의 정치 파발마 열심히 달려서 TBS에 막 도착했습니다. 먼저 허리케인 라디오의 홍일점 정치평론입니다.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저 멀리 논산에서부터 파발마로 달려왔습니다. 딸기의 고장 논산시장 삼선에 빛나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현 대변인이 아니고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황명선입니다. 네, 한 청취자께서요 몇 번인지 들으셨잖아요. 네. 논산의 아들 황 시장님 충청도 사투리로 아니 청취자 문자예요. 네네.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한번 해주세요. 아버지 돌 굴러가유. 빨리 하시네. 또 다른 문자 왔습니다. 김혜령 대변인님 머리 브릿지 염색했어요? 와, 이게 화면이 그렇게 잘 보이나요? 아 그러면 지금 네. 유튜브로 다 보이시죠. 네. 아, 그렇구나. 아, 오늘 좀 더 예쁘게 하고 올 거예요. 홍일점 평론가십니다. 네, 조금 네. 했습니다. 브릿지를. 알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어떤가요? 네, 어떤가요? 네. 네, 어떠냐고 묻잖아요. 좋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니, 우리 청취자분이 한번 답을 주시면. 네. 여보세요. 네. 주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드릴게요. 지금 태영호 의원하고 이진복 정무수석관 둘러싼 공천 압박 의혹도 있고 전광훈 목사에게 시위 관련해서 부탁하는 의혹도 있고요. 잇따른 정치 개입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실인데 여러분들 대통령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 두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저 시작하기 전에 몸풀기로 이런 질문을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 청사 야외 정원에서 야당 없이 여당 지도부만 만나서 이제 맥주 마시면서 방미 성과를 공유를 했는데, 자 김혜령 대변인 어제 여기 갔어요? 아니요, 저는 안 갔습니다. 어제는 이제 저희가 원내대표 새로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첫 만남이기 원내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만. 네, 물론 이제 저희 김기현 대표도 가셨지만은 원내 대표와 원내 우리 원내 대변인들이 그랬군요. 갔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황명선. 네. 네, 대통령께서 외국 갔다 오시면 여야를 함께 추천하는 게 맞죠. 예. 예.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아쉬웠다. 예. 근데 물론 너 이제 야당은 왜 안 불렀느냐 이런 거. 아니 저희가 이제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 회동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예. 네네 대통령실에서요. 근데 박광원 원내대표께서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계시니까 이 박광원 그 원내대표 성품에 뭐 그분을 이렇게 패싱하고 본인이 가시는 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좀 거절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그 범죄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의자 그런 신분이신데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실로 불러서 같이 만난다. 이거는 너무 좀 보기도 안 좋고 대변인님, 네, 여러 가지 예. 그 뉴스가 또 재생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잠깐만요. 것은 이재명 우리나라, 대표가 워낙 또 말씀을 조금 왜곡하시는 그런 좀 재주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또 대통령 만나시고 나와서 또 다른 어떤 이런 그 말씀의 왜곡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마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점들을 또 좀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미리 예측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 법상 헌법 체계의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아직은 지금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범법자로 찍어놓고 부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년 동안 그래서 이게 결국은 대통령의 통합의 리더십, 여야
그리고 국회를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필요한데 네. 1년 동안 그렇게 안 했어요. 몸풀기 질문이었으니까 네. 시작부터 제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두 분 이렇게 각을 잡아주시는 거.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 하나가 태영호 의원 녹취록이 이제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이라든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라든가 다 사실이 아니다. 무슨 공천 얘기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게 사실 해명이 잘 안 먹힌다 말이죠. 이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 녹취록이 MBC를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그런데도 저기 이진복 수석이나 태용호 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아니다라는 뭐 과장된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의혹이 증폭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민적으로 그 녹취록을 보면 굉장히 사안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분의 해명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하고 공천 이야기를 하면서 최고위원한테 발언을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요청하고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죠. 그리고 당무 개입한 거예요.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거예요.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 부분과 관련돼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겠고 이진복 수석이나 태영호 최고위원은 뭐 즉시 사퇴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러한 의혹들을 네. 분명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니 근데 이게 녹취록이라는 게 지금 우리 황 전 대변인께서 좀 너무 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태영호 이진복 수석 간의 녹취록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단지 태의원의 음성이 담긴 그런 내용이라는 건데 그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그 많은 방송에서도 그렇게들 이제 해석을 하고 있지만 태영호 의원께서 좀 보좌진을 어떤 독려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진복 수석이 뭐 어떤 공천 개입을 하거나 이런 위치에 사실 있지도 않으시고요. 또 그 이진복 수석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3월 9일에 이제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한 거는 맞고 통상적인 어떤 이제 최고위원이 됐으니까 축하한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총선도 있고 하니까 이런 대화가 오고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공천을 빌미로 협박이 담긴 그런 말씀을 이 수석이 하셨으리라고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 그 태영호 의원하고 네. 그 기사에 보면 정확히 안 나오는데 이진복 정무수석이 전화 통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둘이 만난 거예요? 네, 만났다고. 어디서 들었습니다. 만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만난 거예요? 아니면 용산 대통령 그것까지는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만났죠. 그런 보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네. 자, 그 이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이 3월 8일 날이 이 전당대회 했던 날 아닙니까? 그렇죠. 김기현 네. 당대표 뽑은 네. 날이고 네. 김여령 대변인도 그때 대변인 된 거죠. 저는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후에 뒤에. 네, 임명이 그러니까 하여튼 됐습니다. 그 다음 날 3월 9일 날 네. 그 두 사람이 이제 만난 걸로 됐는데 이 보면은 태영호 의원의 이 발언이라는 게 최고위의 발언이 3월 9일 이후에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난 뒤부터 많이 바뀌어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었죠?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네, 한 4차례 정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을 만난 이후에 4차례 정도 발언이 있는데 3월 13일 날에는 강제징용 3자 변제안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그 논평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공사만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 3월 16일 날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구상권 포기 관련해서 대통령의 대국적 대승적 결단이다라고 또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보도자료를 보면 그 일본 외교총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일본 외교총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 태영호 최고위원이 기시다 내각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망언들을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진복 수석과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을 풀어보면 결국은 그 대화 이후에 이렇게
굉장히 강경한 발언, 네. 정상적이지 못한 발언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녹취록을 듣고 아 사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거죠. 인과관계가 이제 그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 뭐 이진복 수석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대화가 오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두 분이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태 최고위원께서 지금 강남갑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공천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겁니다. 내년 총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자신도 있으실 거고 아마 주변에서도 굉장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거기 좋은 지역이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얘기를 조금 비슷하게 했었어요. 제가 제 딴에는 이제 태 최고위원이 제가 이제 그 지역구에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강남갑에 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반가운 마음에 그 보좌진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거기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응원의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 어떤 그 경기도 뭐 어떤 접경 지역 이라든지 이런 곳이 이제 태 최고위원으로서는 앞으로 좀 상징적인 그런 의미의 지역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이게 제가 기자였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대변인으로서의 봤을 때는 그런 말씀을 좀 함부로 드리면 안 됐는데. 김혜령 대변인님 말이죠. 그 이진복 정무수석하고 태영호 최고위원 만나긴 만났는데 네네. 이 공천 관련 얘기는 안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아, 그럼요. 예. 공천 얘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3월 9일, 3월 8일에 최고위원이 되시고 3월 9일 그 다음 날 인사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명선 전 대변인은 인과관계로 볼 때 분명히 공천 압박이 있었을 것 같다는 네, 그 이후의 얘기고 발언들을 김혜령 쭉, 대변인은 또 아니라고 그러고요. 네, 두 분 입장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근데 대통령실 개입 논란이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며칠 전엔 또 전광훈 목사가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민노총 세력 막아달라 이 부탁 전화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대통령실에서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김혜령 대변인?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대통령실이나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사실 정광훈 목사에 대한 그 얘기를 저희가 자꾸 거론하는 것조차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그것은 이미 이제 저희가 얼마 전부터 그래서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전 목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그 좀 나르시시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을 과장하고 막 포장하고 나르시스. 내가 좀 누구 좀 안다. 누구랑 친하다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전광훈 목사께서 과거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우리가 없었으면 정권 교체 만들지를 윤석열 정부를 못 만든 우리가 주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국힘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 전화 왔다라는 것도 뭐 대통령실은 그렇게 반박을 하겠지만 거의 사실로 확인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개연성은 있다. 그럼요. 사실 여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뭐 전광훈 목사만 주장을 하는 거고. 전광훈 목사가 유튜브에서 전날 대통령 저 방미가 있으니까 그 노동절 때 그 대응해서 역할 좀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황명선 전 대변인은 그럼 정광훈 목사를 믿으시는 거예요? 뭐 그 발언을 믿으세요? 그 상당히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일정들을 보면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김재원 의원님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울산시장 시절에 실질적으로 뭐 굉장히 크게 칭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광훈 목사가 국힘과 또 여의도에서 대통령실에 전광훈 목사의 뒷배가 누구냐 하면은 대통령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인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뭐 100% 팩트 자체가 확인은 안 됩니다만 미루어 짐작컨대 이렇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고발 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장경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검찰에 고발을 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것도 김건희 여사 조명 썼냐 안 썼냐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그 전광훈 목사가 대통령실에서 전화 받았다고 이렇게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갈 정도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해야죠. 네. 그러면 정말 김혜령 대변인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이라 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왜 그러면
사실이 아니면 정광훈 목사를 대통령실에서 고발하지 왜 가만히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 수 네,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광훈 목사랑 자꾸 저희가 이렇게 엮이는 모습은 별로 좋지가 않고요. 또 이걸 법적 조치를 하는 순간 또 다른 뉴스가 생성이 될 수가 있고 정광훈 목사의 입장으로 보면은 또 굉장히 이게 또 바라던 일일 수가 있습니다. 예, 자꾸 뉴스가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네. 상황이다. 예. 자, 그리고 사실 여부는 이제 100% 확인은 안 됩니다만 미로 짐작하는 상황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 내용과 전광훈 목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실의 개입이 심각한 일이라고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예를 들면 공천과 관련된 내용이 녹취대로 이게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면 대통령실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2016년도 일이 떠오르는데요. 친박 분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공천에 개입을 했죠. 그래서 징역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담당 검사가 윤석열 현 대통령이에요. 네. 그리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징역형 2년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은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20몇 년 받았는데 예. 그중에 2년이 그렇죠. 그거였대요.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들 해주고 계신데요. 자, 대통령실에 대한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라면 야당 대표도 미호도 품고 가야죠. 야당도 같이 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단정 짓지 마시고 뭔가 확실한 후에 그렇게 하시지 지금부터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 노 안 돼 이렇게 하셨고 그럼 의혹 있는 김건희 여사는요 하면서 퀘스천 마크 달아주셨고 개인적으로 저는 전광훈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 욕먹이지 맙시다. 자, 또 다른 대통령실의 한마디. 예. 대통령실은 다른 나라에 있나요? 우리나라 국민에게 관심은 있나요? 또 한 분은 대통령실이 반쪽짜리 나라를 만듭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민주당의 윤관석, 이성민 의원이 돈봉투 의혹으로 자진 탈당했다는 소식이 네. 오전에 들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정근 리스트로 인해서 돈봉투 의혹들이 있었고 또 압수수색이 있으면서 두 분의 의원한테 압수수색이 있었죠.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만 본인들은 돈봉투와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찌됐든 간에 선당후사 입장에서 두 분의 결단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예, 선당후사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송영길 그리고 전 대표가 어제 검찰에 자진 출두했는데 김일행 대변인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 아직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가셔가지고 거기서 네 많은 사람들 괴롭히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른 분들 뭐 시간 낭비하게 하고요. 그런 퍼포먼스가 저는 참 좀 나쁘끄럽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여론을 좀 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이 조금 저는 그 전 어쨌든 대표였는데 네. 그런 위치에서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 중에 송영길 전 대표가 휴대폰을 초기화시켰더라고요. 네, 네, 네. 그걸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게 뭔가 떳떳하다면 왜 휴대폰을 초기화시키겠습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휴대폰만 초기화시킨 게 아니고요.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지금 없앴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상당히 좀 뭔가 구린 것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송영길 대표가 자진 출석한 것은 저는 굉장히 정치적 큰 무게감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대표도 했습니다. 과거에요. 뭐라고 했어요? 그 압수수색을 하면서 송영길 대표 프랑스 파리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 입장인데 빨리 두라라. 두라서 자진 출석해서 빨리 조사받아라. 이렇게 그 검찰하고 국힘에서 계속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일주일 동안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흘려요?
출국 금지 요청.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 검찰의 수사가 계속 이렇게 기획되고 언론을 통해서 증거가 확실치도 않는데 이렇게 계속 이게 공표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네. 부담감이 휴대폰 있죠. 초기화시킨 거는 어떻게 보세요? 휴대폰 초기화된 것은 저는 방어권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과거에 한동훈 장관 저기 휴대폰 비번도 안 알려줬잖아요. 아직도 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김혜령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수사 방식을 비판할 자격이 있으신지 저는 조금 묻고 싶고요. 지금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걸 정리를 하고 있고 오늘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이 검찰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뭐 어제 가셔가지고 그 송 전 대표도 그 어떤 검찰의 그 조사 이런 순서라든지 차례를 아실 텐데 왜 그렇게 그 오버하시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관련해서 이 초기화시킨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비번 오픈하라고 하세요. 이런 문자 주셨고 또 다른 분은 초기화 그거는 법무장관이 선례를 만든 것을 지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셨고요. 대통령실은 일단은 오리발인가요? 만국 공통화가 되겠네요. 대통령실에서 고발 안 하는 거면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이 말이죠. 야당을 비판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두둔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김혜령 대변인님? 네, 그 이제 야당이 이제 김 여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활보하냐, 네, 뭐 이렇게 이제 한 데 대해서 조정은 의원이 그 꼰대의 생각이다, 조선 시대의 정말 그런 어떤 사상이다. 뭐 김 여사가 그 한미 정상회담 북한에서 본다면은 실점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는요. 그 조정은 의원은 계속해서 요즘에 과거부터 쭉 발언해 차라리 국힘당으로 가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분은 성인지 감수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성 그 외국 노동자들에 대해서 저임금으로 가정부를 뭐 쓰자라고 하더니 뭐 기본적으로 여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이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우리 여성들이 거짓되게 통정거래로 사기 주식 거래 하셨습니까? 사적 친분으로 공적인 일을 하게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묻고 싶고요. 저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용한 내조, 과거의 후보 시절에 나는 대통령이 우리 이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그림자처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광폭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대구 서문시장도 가시고 뭐 등등등등.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동안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속실이 필요합니다. 이 부속실 제2부속실. 예. 그래서 법과의 제도의 틀 속에서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통령실에 대해서 먼저 황명선 전 대변인께서 해주세요. 3, 2, 1. 어쩌다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합니까?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지금 되게 긴장하고 있어요. 그냥 AI가 하는 말이에요. 너무 긴장해서 듣지 마시고. 긴장 안 합니다. 자, 이어서 김혜령 대변인 해주세요. 3, 2, 1. 네, 대통령실 세간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고 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거 이상한데? 자, 오늘 황명선 전 대변인, 김혜령 대변인 정치 파별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에 한마디 했는데 이런 문자를 또 보내셨네요. 대통령실은 무법지대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무법지대가 아니고 녹색지대입니다. 녹색지대가 부릅니다. 사랑을 할 거야. 이제 나도 널 잊겠어.